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10시 5분입니다. 항상 9시 5분에 오프닝을 하고 바로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는데 10시 5분에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또 맞춰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국제유가였습니다. 국제유가. 최근에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또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막 90달러대 넘어섰다가 100달러 갈 것 같더니 7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가격이기도 한데요. 국제유가 이 네 글자 맞춰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4505님, 작년 겨울에 기름값 아끼려고 선풍기처럼 생긴 난로 켰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라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3050님, 국제유가 이젠 지긋지긋한 이름입니다. 언제까지 휘둘려야 하는지. 사실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보급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학연님은 유가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글자입니다라고 힌트를 드렸더니 유가라고. 정답은 국제유가였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또 다른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또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립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에이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정상회의도 한 14, 15, 16일 사이에 열린다고 하고요. 과연 미중 간의 정상들이 만나느냐, 이게 또 핵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도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커서인데요. 오늘 이 이슈를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게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뭐 전쟁도 터지고 있는 마당이고요.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담당, 재무 담당 수장부터 만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니 옐렌 재무장관이랑 이제 부총리죠. 허리펑, 중국의 부총리. 허리펑인데 이 사람이 거의 시진핑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시진핑이 이제 복건성에 있을 때, 이 사람 그 허리펑이 복건성에서 거의 이 정치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시진핑의 경제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지금 이제 중국 이제 전국 이제 그 금융공작회의라고 있는데 그게 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주임이란 큰 역할을 또 맡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의미가 크죠. 이 허리펑하고 이제 이 앨런 재무 장관이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율을 하는 것들이죠.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중국은 만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정상 간에. 네, 정상 간 회담을.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어공과 늘공의 기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다 공무원과 늘 공무원의 싸움이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조급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선이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점점. 그렇죠. 네, 그러고 있고 지금 하나 업적을 만들어야 돼. 지금 경제적인 업적에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여전히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국채를 잘 안 사고 있고 달러를 팔고 있단 말이죠. 금을 사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 그러니까 내년 재선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장관이 이제 총리와 장관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미 아마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중국은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갔을 때 2주 전이죠. 이제 만약에 이제 건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모르겠다. 이런 식의 운을 자꾸 띄우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만나는 것처럼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뭐 미국이 계속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뭐 방법적으로 지금 행정 명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이런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중국 입장에서 또 뒤통수 맞기 싫다. 그렇지 싫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정리해. 너가 다 동의하면 우리도 공개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작업이 있는 거고 지금 사전 만나는 부분들 뭐 그 전에 여러 미 상무부 장관도 지금 중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조율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미중 간에는 전략적 적과의 동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별도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에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분야에서는 거의 디커플링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서는 혹은 다른 매체에서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 만나면 다시 온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는데 기대 혹은 착각. 그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은 바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의회나 백악관에서는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첨단 산업, 그러니까 이것을 제이크 설리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팅 관련된 기술, 그게 우리가 반도체, AI, 양자 정보 기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테크 쪽, 그게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뭐 혹은 식량 안보 쪽이고, 그다음에 클린테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전기차나 배터리 쪽이죠. 그러니까 요는 분야는 무조건 중국과 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겠다는 말은 디커플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련된 제재는 계속 나온다.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무역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합칠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동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옐런 장관도 디커플링은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거는 우리도 원치를 않는다. 이런 신호를 계속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밤사이에도 완전한 분리는 양국과 세계의 경제적인 참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국가인데 먼저 이제 미국 입장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략적 적과의 동침이라고 교수님은 또 표현을 맞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마음이 급한 쪽이 미국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대선이 내년이니까요. 네. 미국은. 그 어공과 늘공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는 시진핑이 그냥 늘 공무원. 늘 공무원이죠. 거의 이제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네. 놨으니까요.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한다 안 한다는 아직까지 공식화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밀당하는 거죠. 밀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제재 발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약속 다 받아놓고 갈 받아놓고 거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하는 것은 미국 쪽이고.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의제는 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아젠다를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 전쟁이든 뭐 지금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든 이런 부분에서 결국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중동 전쟁 났을 때도 지금 뭐 났을 때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 와서 역할 좀 해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혼자 힘은 버겁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동 경제 아젠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후 우리가 뭐 기후 변화 이런 이슈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아까 말한 전략적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부분들을 하면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일단 먼저 띄울 겁니다. 또 우리가 북한 이슈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는 우리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한 줄이는 게 보통은 미국과 중국 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대하는 부분들,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 경쟁해야 되는 부분들. 적대는 체제의 다른 장점이기 때문에 민주, 뭐 글로벌 가치,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대화를 주제는 당연히 빠질 것이고 그러면 협력에 대한 아젠다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협력은 좋은데 그럼 지금 너희가 자꾸 우리 때리고 있는 경쟁하는 분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팅 관련된 기술들, 바이오테크들, 그린테크들 요 지금 너희가 지금 우리랑 디커플링 관련 분야들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걸 조율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진척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뭐 미국의 농산물도 좀 사주고 맞아요. 뭐 관세율을 좀 낮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나오는데 근데 정말로
G2 간의 간격을 좁힐 수도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그걸 해제해 줄 수 있을까? 고개를 좀 이렇게 가로저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잘못 제가 이제 1년 동안 미국에서 그걸 본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란 이름으로는 모든 게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게 제가 바이오테크, 컴퓨터 관련 기술, 그린테크 이런 것은 다 그냥 산업, 첨단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뭘로 갑니까? 군사 기술로 갑니다. 안보랑 직결되는. 안보라 직결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이제 뭐 중국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야기했을 때 중국은 이 소련 그러니까 뭐 소련보다 더 강력한 게 경쟁자가 중국이고 과거에 미국이 소련하게 했던 것처럼의 봉쇄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답이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맹 국가들 더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중국의 이 격차를 따라오는 것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게 내년 대선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거는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보랑 직결되는 건 양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예 테이블에 올릴 그런 서류가 아니다. 올리더라도 이건 뭐 똑같은 이야기. 네, 똑같은 이야기. 반복만 되고 끝나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중국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또 빈손으로 갔다 왔고 옐런 장관도 또 다녀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큰 뭐 이슈는 또 없었고요. 그렇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이슈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또 반도체 쪽에서 좀 숨통을 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중국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창신 무슨 그 신생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펀드를 통해서 7조 원을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고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신생 메모리 칩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390억 위안이니까 7조 원 정도 되죠. 네. 이걸 좀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중국이 뭐 좀 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기술 자립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우회로를 찾아내는 것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 우회로를 지금 찾는 방법. 이번에 우리가 화웨이 7나노 폰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가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들이죠. 그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뭐 마이크론 칩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뜯어봤을 때 중국산 부품이 그다음 100가지 이상이 나왔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100%는 아니지만 중국의 기술 자립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은 미국도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놀랐던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우회로를 차단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가 나온 게 이제 그런 측면이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 공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투자 유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번에 뭐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가면 정상회담도 하고 미국 기업들과 만찬도 한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보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연단하는 것도 만약 그런 이유도 그럼 뭐 분명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개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근데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 자립인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게 미국이 조금 좋을수록 중국 지금 당장 힘들지만 계속 기술력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7나노도 중국의 SMIC가 이제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안 하면 결국 중국 기업들이 다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되고 많이 만들수록 결국 축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술로 쌓여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지난 10월달에 나온 수출 통제 조금은 강력한 것은 AI까지 이제 막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더 기술 자립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지금 이제 중국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기 빅펀드, 2기 빅펀드까지 1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돈이 그때 우리 돈으로 한 27조 정도 되는데 그때는 설계, 장비, 소재 이런 데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2기 빅펀드가 이제 19년도 그때 우리 돈은 한 38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돈이 나왔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죠. 근데 지금 준비 중인 게 이제 바로 3기 빅펀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한 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지금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죠. 키우면 동시에 대만이나 특히 대만 쪽에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해서 특히 반도체 기술 쪽으로 그래서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는 하지 않는다. 명확하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이 더 지체되더라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간다. 이미 중국은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 부분에서 미국과 디커플링 된다는 걸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물론 최대한도로까지 우회로를 하겠지만 받아들였고 기술 자립에 대한 것에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회로를 찾아서 뭐 한국산이 됐든 미국산이 됐든 그 반도체 칩을 우회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노광 장비를 네덜란드에서만 만드는 네. 그 장비 첨단 장비 있지 않습니까? EUV라고도 하는데 그거 수출을 이제 못하도록 중국이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 전에 있던 DUV 뭐 심자외선 장비를 이제 2번 패터닝하는 방식으로 써서 EUV를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또 낸다. 물론 그게 비용이나 시간 효율의 수율이 안 나오죠.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대만 그 기업들의 지원, 그다음에 대만 엔지니어들의 참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DUV로 해서 2번 패터닝하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수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그까지 했다는 것도 일단 충격적인 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뜯어보니까 확실히 중국산 부품이 많았다는 것도 확실히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빠르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던 것들이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이번엔 저사양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도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뚫어놓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그것을 막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사양 반도체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사양 반도체까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죠. 항상 뭔가 반격의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네. 중국 가장 많은 게 이제 자원, 그렇죠. 특히 히토류 이런 거다 보니까 최근에 또 히토류 수출입 업자들한테 그 물동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라고 했다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목줄 잡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디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 뭐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여러 과정상에 있어서의 기록들을 다 정보를 제출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그 규정이 뭐 대량 제품 수출입 통계 조사 제도라는 거거든요. 이런 정식 공식 명칭이 거기에는 히토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수입할 때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수출 관련해서는 히토류만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히토류에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그널을 던진 거죠.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시그널을 던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히토류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게 히토리가 미국한테 큰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치명적인 타격을 던질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 던지면 자기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히토리도 좀 구분을 하면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있고 그다음에 중히토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우리가 뭐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뭐 자석 이게 이제 경히토류고 중히토류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컬러 TV, 적색 뭐 형광체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중히토류인데 그다음에 가운데 중자죠. 무거울 중자에서는 중히토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첨단 장비, 바로 이제 첨단 무기, 장갑차, 무슨 미사일 이런 데 들어가는 히토리라고요. 들어가는데 이 히토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영향은 미치긴 하죠. 하는데
근데 뭐 이미 미국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비축을 해놨을 수도 있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이미 그 호주랑 그 히토리 생산 공장도 지금 텍사스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정령 공장을 지금 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간에 영향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히토리 카드를 내밀었다라고 보여지고 뭐 미국보다는 사실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중간재를 만드는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시그널을 던지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하나 나오면 똑같이 생산 선상에서 바로 이렇게 뭐 아픈 데를 때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급망을 흔들어 놓을 거야. 공급망이 흔들어 놓으면 지금 공급망 구조가 다 지금 우리가 말한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한테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 또한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요. 참 우리한테 먼저 피해가 오고 그게 또 간접적으로 미국으로 가긴 할 텐데 해서 그 키는 중국이 잡고 있는 거고 그 종류가 사실은 뭐 히토리 종류라고 해서 한두 가지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히토류. 그렇죠. 각종 천연 자원, 광물 역시 종합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또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첨단 산업 중에 하나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이제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 시장은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을 그렇죠. 거고요.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렇죠. 요즘에 좀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거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또 평가도 있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전기차 성장률은 지금 비아디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소비는 그래도 좀 이루어지고 지금 중국의 경제 문제점이 소비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전기차 부분에서의 성장률은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단순히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중국이 자국 시장을 성장을 해서 그냥 다 해왔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부분들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전기차 시장이 잠식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매우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중국산 제품이 어떻게 글로벌한데 전기차는 또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많이 변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비중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뭐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모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부분도 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히토리도 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히토리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그래서 앞전에 질문에 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부양책을 해서 지금 전기차의 수요들은 계속 클 것이고 제가 뭐 한 2주 전에 지금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정말 뭐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보급됐습니다. 이제 보급률 자체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 저도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옵션이라고 부르는 첨단 장비, 첨단 사양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네.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디자인도 그렇고 네. 물론 실제 타보지는 않고 겉으로 본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경쟁력 자체도 많이 올라왔구나. 그렇죠. 라는 것도 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랑 가장 겹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중 간에 지금 충돌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산업의 역량이 우리와 많이 아까 말씀 겹치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는 게 지금 충돌이 지금 이제 상수가 되어 버렸고 그럼 한중 관계에서 또 지금은 또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좀 종속 변수로 감으로써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복잡해진다. 네.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네. 이제 묻고 더블로.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트럼프와 다른 트럼프가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이 했던 방식 동맹국을 통해서 같이 제재를 하는 것들이 먹히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대중 제재에 좋은 것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트럼프식 스타일을 관세를 두드리든 더 얹혀서 공격을 할 것이다. 더 세게 나간다. 더 세게 나간다는. 그래서 묻고 더블로.
그러니까 뭐 더 쉬운 이야기를 한다라면 뭐 그냥 뭐 중국 내가 되면 난 국물도 없어. 이렇게 될 경우가 이제 저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바이든이 다 재선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많은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왜 선거 제도가 이제 유리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사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트럼프가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 사실 우리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지난 한 2017년, 18년 즈음부터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 전에는 수면 밑에서 하던 거를 이제는 뭐 트위터로 날리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외부에 알리면서 G2 간의 분쟁이 시작이 됐었던 건데 그때는 트럼프 1.0 시대. 네, 내년 뭐 말이나 내후년부터는 트럼프 2.0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되면 예. 미중 관계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두 사람 다 구관이긴 합니다. 누가 되기를 바랄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바이든하고 이제 바이든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또 협상이 딜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게 비즈니스 대통령이고 하니까 딜을 하면 그러니까 화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줄게 내가 사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바이든이 되고 났죠. 그래서 했는데 바이든이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중국이 가장 민감한 여러 가지 중국이 민감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뭐 타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분리, 독립 이런 거거든요. 네. 용서가 안 되는 것들. 그거는 이제 그걸 자꾸 건드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트럼프로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지금 분위기 형성상 이게 먹고 더블로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알고 있고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왜냐하면 바이든은 지금 그때 숨 쉴 공간을 줬거든요. 중국한테 완전 목을 조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미국 기업과 백악관과의 여러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네. 그럼 시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죠. 아니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꼬리표가 없는데 예. 그러면 왜 돈을 못 벌어야 되냐.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미국 기업입니다. 예. 월가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또 지금 특히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바이든 입장은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급하고 만나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중국을 끌어와서 국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부분에서 풀어야 되고 내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이 복잡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렇죠. 맞물려 있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맞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기업들의 실리도 챙겨줘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난수를 만났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 이번에 그 APEC 회의차 미국에 가서 미국 기업인들을 또 만나는지도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네, 하죠. 네, 네. 그러면은 그쪽에 서부에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또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만나는지를 한번 직접 봐야겠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APEC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당연히 만나겠죠. 근데 지금 아직 우리 영산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좀 코멘트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심을 거기에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않는 것 같고 지금 중국도 미국 가서 지금 갔는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무게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현 상태. 지금은 모든 게 지금 미중 정상 부분 있고 지금 외교 그다음에 지금 경제 모든 총출동해서 지금 미국까지 좀 조율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도에 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만난다 하더라도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한중일
지금 정상회담 지금 네.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총리가 옵니다. 리창 총리가 올 것이고 어쨌든 간에 중국의 2인자가 이제 한국을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꼬를 터서 이제 내년에 이제 한중 관계를 또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가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가서 만난다면 빠른 시간에 방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나오는 대답도 뻔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큰 무기는 두진 않는다. 큰 결실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체 관광이라든 이런 것도 이미 또 풀린 상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더라도 방한 한번 해달라 요 정도 이야기. 그래서 북한 이슈죠. 북한 이슈로 좀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쪽으로 방점이. 네. 근데 이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지금 이르다라고 또 보시는 거고. 지금 아젠다에서 밀리죠.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려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가 많이 둔화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올해 초부터 리오프닝을 하면 좀 소비나 투자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국 경제는 부진하고 네. 그런데 또 중국이 목표로 삼았던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또 나온다라는 네. 전망들도 많고요. 그럼 이게 중국 경제가 선방을 하고 있는 건지 예상보다 안 좋은 건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좋지 않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다. 근데 올해 5%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중국의 투자와 그러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의 방어를 했다. 특히 올해 지금 5% 내외는 이미 이제 확실시 되고 IMF는 5.4까지 지금 올렸잖아요. 그죠? 네. 올해를. 그 이유는 일단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일제 위안의 채권을 이제 대규모 채권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4분기 때 5천억 위안을 쓰고 내년 1분기 때 5천억 위안을 쓴다고 했으니 네. 근데 그게 이제 투자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경기 이야기인데 부동산이 그래도 지난 8월부터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금 이제 관군제 시즌이잖아요. 이제 중국인 소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네요. 11월 11일. 예. 근데 이미 시작됐죠. 중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하니까요. 사전 이제 워밍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문이 시작됐기 10월 한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게임이 11월 10일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은 4분기 때 소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 5.4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수출, 투자, 소비인데 수출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중국을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수출이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근데 중국이 수출하는 대상인 선진국들 시장이 안 좋다라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거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 중국이 그동안 또 이렇게 내수도. 내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은 의미가 없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다지만 콘크리트 경제 투자로서 뚝딱뚝딱해서 만들었던 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네.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를 키웠어. 그래서 이게 소비가 전체 중국 경제 성장에서 그러니까 작년만 빼면 한 65%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만 해도 그 60에 65%가 중국 GDP의 비중 기여도가 네. 소비가 차지했습니다. 14억 명이 쓰는 소비가. 소비가 60에서 65% 차지. 예. 근데 작년에 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38% 정도 돈을 안 쓴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 시장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그래서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개인의 위안화 예금 잠자고 있는 돈이 한 2경 4,500조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축해 놓는다. 불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코로나 3년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올리냐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이유가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집값 막 떨어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 안 쓰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직장에서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더 큰 거고요.
근데 또 이게 부동산 경기만 부양을 했다가는 또 거품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중국 당국은 지금 그 부동산 문제는 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등장한 게 지금 아까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예, 부총리. 아까 중앙공작회의에 이제 주임으로서 새로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재경금융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게 지방 정부 부채. 예. 지방 정부 부채는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죠. 부동산이 안 팔리면 지방 정부의 재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이제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근데 그것을 뭐 이게 일단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항상 지금 왜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 중국의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것이냐. 그게 가장 대부분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의 답변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중국 전체 금융 은행권 국유 은행 자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뭐 대출을 따진다고 했을 때 한 12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금융을 뒤흔들 정도로 심하진 않다. 근데 심한 곳은 어디냐? 아까 일개 지방 정부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제 팩트를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비규환 사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규환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 네. 전국적으로 한 3,100개가 넘는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69%가 다 3선, 4선 도시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는 우리가 말한 1선 도시는 한 9%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죠. 3, 4선에서는 당연히 안 일어나는 것들이죠.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건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비규환 같은 경우도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자구책을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예, 할 거는 뭐 지금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뭐 핑안 보험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식의 말도 나오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 이기 때문에 하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중소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가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 개발사들 등 같은 경우는 예. 예전 뭐 이미 매년마다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한 이 세 가지 레드라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들은 계속 문 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너무 이게 확산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물론 이거는 계속 내년에도 큰 이슈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내후년도 계속 부동산 이슈는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흔들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충분한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고 총저축률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 자체의 판을 흔들 정도로 그렇진 않다.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건전화 노력들은 이어질 것이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는 최대 쇼핑 시즌이 열립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그 온라인 쇼핑 좀 하십니까? 중국 해외 직구?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알리를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있을 때 몇 년 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제가 중국에서 하는 그 거북이를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뭐 광군제 할 때 그런 말 마약 빼고는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이번에도 뭐 징동 같은 경우는 한 8억 개가 넘는 제품군들이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올해 뭐 들으셨겠지만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직구가 미국 직구를 추월해서 처음으로 그렇죠. 지금 뭐 중국 직구가 1위.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미국 직구 하라. 거의 한 중국 직구가 한 50% 정도 되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좀 중국에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역으로 이제는 그렇죠. 중국이 우리의 소비 시장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그러니까요. 평가하자면 그러니까 싸니까 많은 분들이 싸다고만 사진 않겠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질도 좀 올라와. 쓸만하다. 쓸만하다. 예전에는 대륙의 실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네. 언제 이제 퀄리티가 질이 좀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연동선을 많이 가지고 패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디자인을 사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도 이게 부산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나 중국 산동성 이런 데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난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간상으로 그것도 장점인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왜 지금 중국 직구 올라갔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똑같은 옷을 사더라도 예를 들면 티셔츠를 샀는데
우리 한국 오픈마켓 사면 한 15,000원, 2만 원 해요. 근데 알리에 사면 한 7,000원, 5,000원이면 산다는 거죠. 맞아요. 중간에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그걸 끼고 하기 때문에 커미션을 묻혀버리면 그만큼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럼 그런 걸 사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결제가 너무 편해졌고 그다음에 뭐 마동석 이런 연예인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광고 마케팅을 광고 어마어마하게 마케팅,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 자본력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소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편리하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수지도 그렇고 조금 이제 걱정이 드는 좀 측면이 정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쇼핑으로 보면 안 되고 아, 중국 그래요? 관군제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관군제는 테마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올해 같은 관군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도파민 경제라는 테마를 던집니다. 막 즐겨라. 너무 힘들잖아 지금. 사람들 힘든 거 있잖아. 같이 우리 하자. 여기서 돈 쓰면서 즐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는 것들이죠. 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싸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 아젠다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중국은 축제라는 것을 놀이로 접근하는 거죠. 이걸.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 관광제가 확산된 것도 그 이유도 크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소비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는 역직구 입장이거든요.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결할 게 많죠. 결제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축제 놀이 문화로 바꿀 것이냐. 뭐 그다음에 테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금은 다 각계 전투로 하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코리아 뭐 쇼핑 페스타라고 하죠. 지금 올해 8회째인데 코리아 그게 세일 페스타. 세일 페스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요 정도만 판만 깔아준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몇 가지들을 조금 더 접목을 한다라면 우리는 K컬처 한류라는 게 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있는 기사를 보고 아까 말한 중국 직구, 미국 직구를 넘어섰다는 거 보면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변화가 또 뭐 이런 쇼핑 시즌에 대한 또 혁신과 또 변화가 있는 또 중요한 또 해가 올해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시사점이 많습니다.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페스타가 이제 축제라는 뜻인데 그렇죠. 과연 국민들이 축제로 느끼느냐. 세일인데 과연 그걸 체감을 하느냐 할인폭을. 근데 코리아는 체감을 합니다. 한국에 사니까. 자, 나머지를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쇼핑 시즌도 국내에서도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가능한 빠른 제도 개선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입 기업이 금융기관과 외환 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 정보를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중은행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실시간 금융 상담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대화형 AI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모두 8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진행 중인 긴급 백신 접종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코너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9193번님. 스트레스 DSR. 여기서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거 그쵸. 알고 있는데요. 앞에 스트레스 이 단어는 왜 붙인 건가요? 스트레스 받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압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러 압박을 가해보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과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를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 특히 미국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금융권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막 금리 올라가고 연체율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돈을 못 갚을 때 이 금융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를 모의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DSR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과연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게 되는데 그때는 어떨까?
금융권은 어떨까를 미리 한번 상정을 해서 대비를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5464번님은 AI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정보로 이 보이스피싱이나 딥페이크에 속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저도 있을까요? 성공예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제가 진행하는 Y스트릿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네. 이걸 나중에 정말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음성, 영상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딸이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엄마한테 영상 통화를 해서 빨리 돈 보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이때는 가족들만이 알 수 있는 암구호를 만드셔야 됩니다. 암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의 대문이 무슨 색깔이지? 라고 물음을 하면 네. 답은 빨간색 코끼리 이런 식으로 엉뚱한 답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암호.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맞아요. 영상통화 아빠가 갑자기 전화해서 나 교통사고 났으니 돈 보내달라.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조작이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암호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0729번님은 포토샵 AI로 가게 캐릭터를 만들면은 그 이미지로 상표 등록 가능할까요?라고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표 등록하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 AI로 그린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 그렇죠. 네, 보면요.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작권청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AI가 완전히 창작을 하든지 또 AI가 만든 작품은요. 결론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의 저작권 법에서도 그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동물, 뭐 기계 이렇게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이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저작권을 주는 거는 좀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 AI 프로그램 이용 약관을 보면은 이 그림의 저작권은요, 이 사용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AI를 만든 회사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아리송하죠. 이게 그래서 네. 기술의 발전이 너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제도도 빨리빨리 좀 뒤따라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곽지연 리포터 통해서 또 오늘도 많이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커넥팅 레빗은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4라는 책을 현경민 편집장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또 시대를 주도하게 될지 또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많은 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 별책 부록이 내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